며느리가 제 방 책상을 정리하다 말고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아세요? 며느리가 내민 종이 한 장. 마흔 장례식장 장기 예약 계약서. 거기엔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제가 미리 해뒀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속뜻은 뻔했거든요. 곧 죽을 거니까 자리를 마련해뒀다. 하지만요, 그 애가 몰랐던 게 있었죠. 제 장래는 아직 멀었다는 거. 그리고 먼저 준비해야 할 건 그 애의 자리라는 거요.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시간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 이름으로 살아왔을 뿐이지요. 남편은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 안 돼 큰 수술을 했고 그 뒤로 제 두 어깨가 집안의 기둥이 되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은 내가 아니면 안 굴러간다. 그런 생각이 뿌리처럼 박혔던 게요.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 약 챙기고 애들 도시락 싸고 겨울이면 보일러 아끼느라 내 방은 냉골로 내주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가족이 돌아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누가 알아주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모습만 보면 그게 제 삶의 전부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부엌 한쪽에 앉아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 있었니? 밥은 맛있었어?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움직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하던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딸처럼 아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살림살이, 장보는 요령, 반찬 재료 고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이건 오래 끓일수록 국물이 좋아지고 이건 칼질을 이렇게 하면 손 안 다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지요.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집을 맡길 사람이 생겼다는 든든한 마음. 그런데요.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작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이건 어때요? 하던 말이 요즘은 이렇게 해요로 바뀌었고 같이 장을 보던 날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라는 말을 툭 내뱉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작은 경고였다는 걸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며느리가 점점 중심이 되고 저는 뒷방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을 땐 이미 모든 게 많이 늦은 뒤였습니다. 처음엔 참말도 곱고 태도도 공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이상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밥상 하나를 차려도 김치 하나를 담가도 그 아이는 늘 요즘 사람 운운했습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구식으로 하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요? 제가 몇십 년을 해온 방식이 이젠 불편하단 말 한마디에 너무도 쉽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땐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그렇구나. 그저 세대 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은 하루가 다르게 뾰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 연세에 왜 자꾸 나서시려고 하세요? 이제는 좀 조용히 계실 때예요. 그 말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걸까요? 늙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힌 날 밤에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목소리는 이 집에서 방해가 되었고 제 발소리는 눈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함께 앉으세요 하던 자리에 어느 날부턴가 제 밥그릇 하나만 조용히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더군요.
밥은 아까 드셨죠? 애들 먹고 남은 거니까 데워 드세요. 이게 딸처럼 여겼던 아이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입 한 번 똑바로 떼지 못했어요. 식탁에선 며느리 눈치 보느라 물 한 모금 조심했고 제가 뭘 말하려 하면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결혼 전엔 한없이 다정했던 그 사람도 이젠 침묵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침묵은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손주 돌잔치 겸 명절 겸사겸사 사람들 많고 분위기 좋은 날이었죠. 며느리가 잔을 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정정하시죠. 요즘은 80 넘으셔도 천수 누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세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피식 웃고 넘겼지만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을요. 이러다 진짜 간병인 붙여야겠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눈빛 속엔 조바심과 짜증, 그리고 뚜렷한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 모셔야 하지? 언제쯤 이 집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 아이 눈동자 속에 적나라하게 들어있었어요. 가슴이 참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그저 허탈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쌓아 올린 시간, 내가 지켜낸 정성,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그 한마디에 가볍게 휘발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젠 내가 짐이 되었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계산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가족 누구도 그 며느리의 말을 가볍게라도 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였죠. 그래, 너희들이 날 정리하고 싶어 한다면 좋아. 그렇게 하자. 대신 내가 먼저 정리되진 않을 거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말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의견을 내는 수준이었죠. 어머님, 요즘은요.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젠 대놓고 명령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본인도 알아야죠. 나이 들면 준비는 본인이 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자식들만 고생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콱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엔 안타까움도 걱정도 없었어요. 오직 귀찮음과 정리하고픈 마음만이 노골적으로 묻어나 있었지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사전 장례 계약이 유행이에요. 장소도 미리 잡아두고 옵션도 고르고. 그러고는 제 앞에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마흔 장례 문화원 프리미엄 장례 예약 계약서. 거기엔 제 이름이 생년월일이 심지어 기본형 프리미엄형 업그레이드 옵션 체크까지 되어 있었어요. 전 어머님이 좋은 데로 가셨으면 해서요. 호텔처럼 깔끔하고 접근성도 좋아요. 예약금은 제가 넣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좋은 데로 가셨으면이라니요. 내가 곧 죽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의사한테 그런 소리도 못 들었는데 며느리는 이미 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류를 내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요. 조금 일찍? 이런 게 과연 조금일까요? 그 자리에서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서류를 덥석 받아들지도 밀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틈에 커피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고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그 서류를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그 종이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은 그 서류를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다 끄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서랍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온 가족이 웃고 있는 명절 사진. 그 속에선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젠 무연고 시신이라도 된 듯 예약된 자리에 묻히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난 벌써 죽은 사람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게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말로 할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그 아이에게 장례식장 예약을 받을 만큼 폐를 끼쳤던가. 세탁기를 돌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도 혼자 주무르며 참고 물건이 무거워도 굳이 부탁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이 집에선 곧 사라져야 할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그 아이의 옆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쌓아온 이 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자기가 이끌어갈 자리로 착각하는 그 당당한 눈빛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좋다. 죽으라면 죽은 척 해주지. 그 대신 누가 먼저 묻히게 될지는 끝까지 봐야겠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고 몸이 자주 저리다고 하고 가끔은 이름을 헷갈리는 척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웃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검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도 초기에 발견해야 한대요. 그 아이는 제가 금방이라도 요양원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 모르게 저도 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행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 명의를 손봐두고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였던 사람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며느리와의 대화 녹취와 CCTV 영상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 아이가 제게 했던 말들. 언제까지 사실 건가요? 이젠 좀 내려놓으실 때예요. 사람이 자기 때를 모르면 주변이 피곤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심장에 박혔지만 그 덕분에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죽은 척 연기하던 노인이 살아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가끔 혼잣말을 하듯 말했습니다. 곧 정리되시겠죠, 어머님? 자리는 미리 확보해뒀으니까요. 그래요. 자리는 확보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먼저 눕게 될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복통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로 어딘가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일부러 헛기침을 했고 의사에게는 은근히 신경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좀 심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회를 잡은 듯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니? 집이 한결 조용하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속은 끓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제가 곧 요양원으로 옮겨지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실에서 간호사 몰래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참에 요양원으로 보내죠. 집도 좁고 아이도 눈치 보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젠 한계예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한때 제 곁을 지키며 당신 없인 아무것도 못해라던 그 사람이 이젠 제 운명을 며느리 손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커튼 너머로 눈을 감고 누운 척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요양원에 간다면 그건 정말로 끝이겠구나.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일평생 지켜온 식탁, 내가 한 땀 한 땀 다듬은 이 가족이 그렇게 저 아이의 손에 넘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연세 대비 양호하세요. 조금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몹시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요. 혹시 모르니 요양 쪽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죠?
다시 그러시면 병원 오시기도 힘드시고요. 의사는 멋쩍게 웃었고 저는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을 나가며 제게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돌아가셔도 될 준비는 항상 해두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우리 방식으로 살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순히 넘어가는 척. 자기 뜻대로 흘러간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며느리가 병실을 나간 직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작은 메모장에 몇 글자를 써두었습니다. 계획 2단계 돌입.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고지야.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이 순간부터가 바로 내가 되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날 새벽 늦게 병실에 들른 간호사에게 부탁했지요. 저기요, 혹시 오늘 제 병실 CCTV 영상 열람 가능한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혹시 며느리가 뭘 두고 갔을까 봐요. 이후 저는 병원 기록을 확보했고 의사에게 다시 한번 서면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인지장애 없음, 치매 소견 무관함, 신체 기능 양호함. 그 한 줄 한 줄이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요양원으로 옮겨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날도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은 제가 알아봤어요. 등급만 나오면 바로 모실게요. 비용은 가족들이 분담하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보이는 그림일 뿐이었지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은 힘이 없다고요. 늙으면 끝이라고요. 세상이 등을 돌리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하지만요. 끝까지 살아남은 노인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그 애는 몰랐던 겁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방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묻어뒀던 통장, 장롱 깊숙한 금고, 결혼 전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증서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열쇠가 아직 제 손에 있었다는 걸요. 저는요, 당장 뭔가를 넘겨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도와달라고 할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싸우기로 한 겁니다. 직접 제 손으로. 그 아이가 한 짓 전부 되갚아주기로요. 먼저 가게 재정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카드,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은 공과금 자동이체 전부. 제 명의로 바꾸고 계좌 연결도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인터넷이 안 돼요. 자동이체 오류라고 하네요. 저는 일부러 짐짓 놀란 척, 어머,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 눌렀나 봐. 그러곤 모른 척 했지요. 카드를 멈추면 생활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으로 한 일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대화 녹음, CCTV 저장, 문자 캡처는 기본이고 며느리가 나에게 건넨 장례식장 예약 계약서 사본도 여러 개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 종이 하나가 이 모든 반격의 시작이었고 그 종이 하나로 그 아이 인생을 박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내민 순간 자기가 먼저 관을 예약한 셈이라는 걸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가 있는 앞에선 걸음걸이를 약하게 하고 헛디디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은 자꾸 넘어지시네. 진단서 다시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방에 없을 땐 저는 힘껏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가정사 아닙니다. 사전 장례 계약, 강제 요양원 검토, 재산 권한 요구. 이건 정리 대상이 된 사람을 향한 사적 집행이에요.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를 넘겨주세요. 판은 제가 깔겠습니다. 이후 저는 이 집의 모든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명의와 결정권을 조용히 회수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던 카드 포인트 계정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월세 보증금 통장도 사실상 모든 경제 기반이 제 손 안에 있었다는 걸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들이 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이름으로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한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기다림. 이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타이밍.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장을 볼 때, 밥을 차릴 때, 전화로 친구에게 수군댈 때 그 아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이제 곧 정리되실 거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듯 하다가도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내가 날 죽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너는 끝난 거야. 그렇게 저는 죽은 척하며 살아있었고 묻힌 척하며 판을 짜고 있었으며 끝난 척하며 복수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며느리는 대충 끓인 된장국에 밥 한 덩이를 툭 말아 식탁에 올려놓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되겠지. 그분도 올해는 못 버티실 테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짰습니다. 아주 짜고 비렸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속내가 그대로 들어있던 국 같았지요. 점심쯤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작은 파일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요. 제가 준비한 정리 서류예요. 요양원도 알아봤고, 장례식장도 확정이 났어요. 위치도 괜찮고, 접근성도 좋고, 예배실도 잘 되어 있고. 그 아이는 정말로 호텔 투숙객을 위한 체크인 안내를 하듯 제 장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도 준비하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순간 그 말에서 섬뜩한 정리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말,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끝난 것으로 가정하고 행하는 잔인한 의뢰였지요. 그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불쌍함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 오직 편의, 그리고 탐욕.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제 이름. 그 아래 장례식장 위치, 옵션 체크, 예약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줄. 가족의 동의 하에 사전 장례 계약 완료.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한자 한자 뜯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도 여기에 있고, 장례식장 계약은 제가 알아서 다 마쳤고요. 이대로만 되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님도 불편하실 일 없어요. 그 아이는 모든 걸 끝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편안하게 해달라는 말 잘 들었어. 그 아이는 제가 웃는 이유를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 예?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해뒀다는 그 자리, 내 장례식장 자리. 아, 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면 어머님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자린 말이야. 내가 누울 자리 아니야. 예? 내 장례는 아직 멀었어. 그 대신 며느리 내 것부터 준비하거라.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 집에서 나를 밀어내면 모든 게 너한테 올 거라고 믿었지? 근데 넌 하나를 몰랐구나. 난 아직 살아있고 생각할 줄 알고 지킬 줄 안다는 걸 말이야. 그 아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아니야. 넌 너를 위해서였어. 날 위한 척하면서 내가 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 자리를 예약했고 내 방을 탐냈고 내 인생을 정리하려 들었지. 그럼 이제 나도 너를 정리할게. 그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그 대화가 자신의 장례식장 예약서가 될 줄은. 그날 밤 저는 파일 하나를 꺼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 그 아이가 내밀었던 그 서류 사본, 그 아이가 법을 우습게 본 증거들.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묻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는요, 늘 당당했습니다. 제가 눈치 보며 숟가락을 들 때도, 혼자 병원 복도에서 약봉지를 들고 서 있을 때도 그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이 집의 새 주인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제가 정리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만만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를 밀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깨지는 데는 고작 몇 장의 서류와 한 통의 메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아이가 있는 거실에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심하게 펼쳐봤죠.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얼굴빛이 확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사전 예약 강요 관련 통화 녹취록, 요양원 강제 입소 유도 관련 발언 정리, 경제적 착취 및 생활비 통제 관련 통계, CCTV 증거자료 열람 목록, 변호인 선임서 및 위임 계약서. 그녀는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사람처럼 서류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제가. 그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묻을 자리를 예약해놓고 그냥이라고?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간 큰 소리치던 그 입은 떨리고 있었고 까칠한 손톱 끝은 종이를 부여잡은 채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그건 제가 혹시나 해서. 예. 혹시나. 혹시나 뭐? 혹시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면. 그래서 예약했단 말이야? 내 장례식을? 호텔방처럼 옵션 고르며? 그 아이는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어떤 변명이라도 내놓으려 애썼지만 이미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나는 내가 내준 자리엔 누울 생각 없어. 그 대신 너는 곧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지? 내 장례는 아직 멀었어. 그 대신 이것부터 준비하거라. 그게 빈말이었을 것 같았니? 며느리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웅크렸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손가락질하며 눈을 흘기며 장례식장을 말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자기 무덤을 본 듯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다고 사람 하나를 묻니? 이 집 내가 일평생 지켜온 곳이야. 너는 몇 년을 살았지? 단 몇 년 만에 모든 걸 내 걸로 만들려 했잖아. 그리고 넌 지금 그 몇 년 동안 한 짓들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잃을 위기에 놓인 거야. 그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비된 죽음은 자기 뜻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살아있는 사람의 손끝엔 얼마든지 칼날이 쥐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아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전 죽은 척했던 것뿐입니다.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기 위해, 판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 며느리는 생각보다도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단순히 노인 돌봄 갈등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 애는 제가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법무사를 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진단서를 구해보겠다고 했고 제가 집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내세웠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손주와 결탁해 재산을 탈취했다는 말도 했답니다.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 어쩌면 그 아이는 저를 진짜로 무능한 노인으로 본 거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가 조용하다고 바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법정에 서서도 당당하게 감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모셔왔습니다. 그 고생을 누가 알아요?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제 변호사가 정중하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는 피고인 즉 제 의뢰인인 어르신의 장례식장 사전계약서 사본입니다. 원고 측이 준비하고 내민 서류이며 그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사망을 가정한 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재산 목적에 계획된 사전정리 시도이며 해당 증거 외에도 녹취 파일 17건, CCTV 영상 3건, 요양원 강제 입소 협의 정황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조차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지요. 정말로 어머니 장례식을 예약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냥 미리 대비하느라. 시어머니가 동의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그만하십시오.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로 며느리는 패소했고 접근금지 가처분과 함께 제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집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넘긴 적 없었죠. 통장은 이미 며느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조로 완전히 분리해뒀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조금씩 손 떼오던 생활비 계좌며 자동이체 계좌들도 모두 정지되었고 결국 그 애는 빈손으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푼도 한 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와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소송 이후 남편은 몇 날 며칠을 말없이 앉아있더군요. 여보, 그런 줄도 몰랐어. 그 애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겠지. 당신은 늘 침묵했잖아. 난 아무것도 못했구나. 맞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이 사단을 만든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순간 그도 며느리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지요.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 안에서 벌어진 폭력을 외면했던 대가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존엄을 빼앗기는 게 무서운 겁니다. 며느리는 제 죽음을 준비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종말을 불러온 셈이 되었죠. 소송이 끝나고 며느리는 더 이상 그 집의 거실도 주방도 안방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그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눈빛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주장하던 그 목소리조차 침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그 안에 몇 개의 옷가지, 그리고 액자에 넣어뒀던 가족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문 앞에 내려놓은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그 아이의 눈이 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꺼낼 말을 기다렸지요. 저는 그저 살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집이 저한테 짐 같았고 어머님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날 보내려 했니?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정말로 미안한 거니?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워서
무너졌기 때문이니?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마음 한켠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동정은 거기까지.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기억해. 나는 내가 나를 보내려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 말 없다고, 참는다고, 죽은 사람처럼 잊어버렸겠지. 하지만 말이야, 죽은 사람도 눈을 감기 전엔 숨을 참고 보고 있어. 누가 자기 무덤을 파는지.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기회 너한텐 다시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무너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등 뒤에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사람들이 준비해 줄 거야. 그날이 와도 넌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단 한 줄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가 떠난 집은 한동안 무척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 먹다 남은 찌개, 식탁 위에 멈춰버린 달력, 거실 구석에 떨어진 작은 머리끈 하나까지.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아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지요. 그 아이가 떠났다고 내 삶이 갑자기 환해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를 완전히 믿었다가 무너졌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싸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햇빛에 널고 며느리가 사다 놓은 그릇은 모두 치우고 저만의 방식대로 살림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겁기만 했던 가족사진 액자를 내려 그 자리에 작은 꽃병 하나를 놓았지요. 며칠 전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오래된 책들의 먼지를 털고 아이들 책장에 새 스티커를 붙이며 이상하게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속삭임 같던 책장 안메모지 한 구절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존엄이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찾는 것이다. 며느리는 지금 저 멀리 어디서 조용히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몫입니다. 나는 나대로 내 시간 위에 다시 나를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지킨 일을 왜 후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내밀었던 장례식장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람에 흩날릴 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신호구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이 어디선가 지워지고 있다면, 당신의 자리를 누군가 몰래 예약해두고 있다면 그 자리 그냥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우리의 존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부터 준비하세요. 남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위한 자리부터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